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사지 않을 거야. 누가 봐도 리스크가 크거든. 이는 내가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며 또한 내가 참여했던 최고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준 말이기도 하다. 진실은 이렇다. 다수의 투자자 집단은 잘못된 예측을 함에 있어 리스크에서나 수익에서나 매한가지다. 어떤 것을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는 시장의 예측은 거의 항상 틀린다. 대체로 진실은 그 반대이다. 나는 투자에서 리스크는 가장 인지되지 못한 곳에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고, 반대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에 가장 적은 리스크가 있다고 확신한다. 모두가 어떤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려하면 결국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낙관론이 배제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니프티 피프티 투자자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산이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믿게 되면 결국 앞다투어 그 자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진다.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보상,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이야말로 리스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산의 질과 가격이 반비례하며 어떤 자산이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산의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이 위험하고 비우량 자산이 안전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였는가 하는 가격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호평이 커져갈수록 잠재 수익은 감소하고 리스크는 증가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청년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하워드 막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길긴 깁니다. 이 긴 영상에는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만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4장까지 진행을 했으니 오늘은 5장 리스크란 무엇인가, 6장 리스크를 인식하라, 7장 리스크를 제어하라 순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듣기에 앞서서 하워드 막스가 왜 리스크를 중요시 여기는지 알려주는 문장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하워드 막스가 리스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투자란 바로 미래를 상대하는 것인데, 문제는 아무도 미래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므로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런 피할 수 없는 리스크를 확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순서로 첫 번째, 리스크를 이해하기, 두 번째, 리스크가 높을 때 그것을 인지하기, 세 번째, 리스크를 제어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5장에서는 첫 번째 리스크를 이해하는 장으로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우리가 흔히 보는 리스크와 수익의 상관관계 그래프입니다. 리스크가 커질수록 수익이 커지고 수익이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지는 그래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그래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리스크와 수익의 상관관계 그래프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시죠. 뭔가 독특하죠? 이게 뭔 그림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잠시 멈추고 혼자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여기서 잠시 일시정지 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전 그래프에서 보여주던 리스크가 증가하면 수익이 증가한다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활 모양의 그래프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활 모양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도 수익이 극대화될 때가 있으나 오히려 수익이 감소하여 리스크가 낮은 부분보다도 수익이 낮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리스크가 클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면 수익의 확률 분포가 넓어지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기도 하고 수익이 아예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리스크와 수익은 서로의 관계가 불확실하다고 하워드 막스는 말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과는 정반대의 말처럼 느껴지시죠? 바로 다음 장에 하워드 막스가 우리의 상식을 깨부순 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보시죠.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란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을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신의 답으로는 재무이론에서 따온 말로 리스크란 변동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변동성을 이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워드 막스가 말하는 변동성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앞에서 리스크가 적을 때는 활의 크기가 작습니다. 즉 리스크가 적을 때는 수익의 변동성이 작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활의 크기가 커지죠.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게 커진 변동성은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도 하지만 수익을 아예 없애버릴 정도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변동성이 리스크라고 말하는 이유고 우리가 변동성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말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말이고 이는 어쩌면 수익이 모두 사라지고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는 뜻이 되죠.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지 않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하워드 막스가 쓴 메모가 있는데요. 이 메모는 2006년 1월 19일자의 메모로 메모 전체의 내용은 아니지만 대략 메모의 초반부의 내용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가장 신경 쓴 것이 변동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다. 나는 어떤 투자자에게서도 가격을 보니 큰 변동이 있겠군, 사면 안 되겠어 라거나 이번 분기에 하락할지도 모르니 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나로서는 변동성이 투자자들이 가격이나 예상 수익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리스크라고 믿기 어렵다. 실제로 저도 지금까지 투자를 진행할 때 변동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저를 깨우쳐주는 메모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투자자들이 변동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본금 손실에 대한 걱정이나 수익률이 너무 낮아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돈을 잃을지도 모르니 좀 더 큰 상승 잠재력이 필요해. 가격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큰 상승 잠재력이 필요해. 보다 훨씬 더 말이 된다. 여러분도 그러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저는 돈을 잃을지도 모르니 좀 더 큰 성장 잠재력, 상승 잠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지 절대 가격 변동이 있을지도 모르니 좀 더 큰 상승 잠재력이 필요해 같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가격 변동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하고 투자를 진행하라는 하워드 막스의 이 메모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황금 같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앞으로는 투자를 진행하고 주식을 고를 때 해당 자산의 변동성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를 하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볼 것은 리스크가 사실 변동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돈을 잃는 리스크도 있고 남들이 돈을 다 벌 때 나만 돈을 못 버는 리스크 같은 것도 있는데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해주는 리스크들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리스크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이 리스크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즉 어떤 사람에게는 리스크고 어떤 사람에게는 리스크가 아닌 상황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리스크면 리스크지 누구에겐 리스크고 누구에겐 리스크가 아니야? 이런 생각 말이죠. 뒤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워드 막스가 들어준 개인적인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여기서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직들의 리스크가 아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중들에게 리스크로 여겨지는 것들만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목표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퇴를 하였고 은퇴 자금은 연금 펀드에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젊은 시절 모아온 금액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4%의 수익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8%의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연금펀드의 평균 수익률을 보니 6%의 수익밖에 나지 않게 됩니다. 그럼 앞에 4%의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활비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8%의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리스크가 생겨버리게 됩니다. 즉 똑같은 연금펀드에 투자를 하더라도 4%만의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혀 리스크가 없는 투자가 8%의 수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큰 리스크가 있는 투자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다음은 경영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펀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앞에서 펀드 매니저들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했으면서 웬 펀드냐?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돈이 들어간 국민연금에서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워드 막스는 돈을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자신이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직장에서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적은, 즉 변동성이 매우 적은 자산에 투자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서 수익을 거의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자금 관리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규모가 조 단위이기에 국민연금 자체에서 모든 자금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펀드 매니저들에게 자금을 나눠서 관리하도록 하고 운용하는 자금에 맞게 운용 수수료를 지급하죠. 그런데 펀드 매니저들에게 지급하는 운용 수수료가 운용 자금의 2%라고 치면 펀드 매니저들은 돈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주는 자금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수익을 얻어주고 받는 수익 수수료를 노려서 투자를 하느니 그냥 거대한 자금의 2%만을 받아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약 손실을 본다면 다음번에는 운용 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1,000억의 자금을 국민연금이 펀드 매니저에게 운용을 의뢰하면 1,000억 전부를 채권 같은 극안전자산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1000억의 2%인 20억을 운용 수수료로 받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말한 경영 리스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펀드 매니저들이 훨씬 변동성이 크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인 주식에 투자를 진행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 내년이나 다음 계약부터는 국민연금에서 운용자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운용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주식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보니 1000억의 운용자금을 받아도 일부는 주가 하락을 대비하여 현금으로 남겨놔야 하죠. 그렇게 되면 현금으로 남겨놓은 만큼의 운용자금이 줄어들고 운용수수료도 20억이 아닌 줄어든 금액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펀드 매니저들은 그냥 내년, 다음 계약에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아 운용하면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주식 같은 고수익 상품이 아닌 채권, 예금 같은 안전자산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식의 자금 운용은 전혀 해결법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상향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단지 내년, 다음 계약을 위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채권에만 넣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뀌길 바라면서 이 문제를 예시로 삼아서 경영 리스크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경영 리스크란 매니저들이 수익 창출보다는 직장에서의 연명을 위해서 고안전자산에만 투자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유동성입니다. 이것을 하워드 막스는 어떤 투자자가 3개월 안에 수술 비용이 필요하거나 1년 안에 집을 사야 한다면 이 투자자는 그에 맞는 유동성을 가진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변동성이 아닌 유동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5년 동안 안 쓸 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주식의 변동성이 심하지만 결국 우상향하니 5년, 10년 뒤에는 수익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워드 막스는 유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걸 못해서 손절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몇 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채권의 가격이 하락했고 저는 채권이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농협의 사채를 매수했습니다. 이게 국채보다 수익률, 즉 이자를 많이 줘서 매수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격이 더 하락을 해서 채권보다도 더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서 채권을 팔고 주식을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협이라고 해도 결국 회사채, 은행채이기 때문에 시장에 호가가 비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이런 회사채의 거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것을 거래하려면 당시 5%인가를 손해보면서 팔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채권 가격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손해를 크게 보면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유동성의 중요성입니다. 만약 제가 그냥 국채나 국채 ETF를 매수했다면 이런 어이없는 손절은 안 했겠죠. 그런데 이자를 많이 주는 회사채를 샀다가 나중에 되팔려고 할 때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하워드 막스가 시간에 제한이 있는 투자자는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에 투자를 하라고 조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말고도 하워드 막스가 조언하는 리스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드 매니저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 넘어가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진짜 강추드립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리스크는 개인마다 다르다. 주관적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리스크는 은퇴 자금으로 연 8%의 수익률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6%만 나오는 상황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 리스크는 당장 내일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현금화가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시장이 화랑이 와서 모두가 돈을 벌 때 자신만 돈을 못 버는 상황일 수도 있죠. 모두가 다릅니다. 60세 은퇴를 생각하는 김 씨와 27세 사회초년생 박 씨는 상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죠. 여러분 각자의 리스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리스크를 점검한 후에 가장 치명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 리스크를 조심하라는 것이 이번 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리스크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장, 리스크를 인식하라. 앞장에서 리스크를 확실히 대처하기 위한 순서로 첫 번째, 리스크를 이해하기, 두 번째, 리스크가 높을 때 그것을 인지하기, 세 번째, 리스크를 제어하기였습니다. 앞에서 리스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리스크를 인식해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리스크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강세장에서 나오는 리스크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강세장이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리스크가 낮거나 완전히 사라졌다는 믿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 책이 2012년도에 나온 책인데 진짜 너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세장에서 딱 이야기했던 게 있죠.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야. 물려도 버티면 무조건 먹는 거야. 같은 말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이런 하락장을 맞고 개별 종목들이 마이너스 50%씩 맞으니까 이제 정신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지난 몇 년간 들었던 수많은 동화 같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귀가 솔깃했던, 즉 위험한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경제 주기상의 리스크는 노련한 중앙은행이 손을 쓰면 완화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리스크는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 매각되는 기업이 근본적으로 더 탄탄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한 기업 매수가 더 안전해졌다. 매수, 매도 포지션, 절대 수익 투자 또는 그런 목적으로 설계된 파생 상품을 통해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다. 컴퓨터, 수학, 투자 모델이 향상되어 시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졌으며 따라서 리스크도 감소했다. 사실 이 위의 말들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달콤한 말들입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 달콤한 말들을 투자 전문지인 펜션 앤 인베스트먼트에서 8월 20일자에 실린 글과 비유를 하였는데요. 질 프레드스톤은 미국 전역에 잘 알려진 눈사태 전문가이다. 그녀는 안전장치의 발달이 사냥인들에게 더 위험한 등반을 하게 만듦으로써 생기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 리스크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이 기사를 투자 시장에 대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존재하는 리스크의 정도도 증권, 전략,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참가자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이 어떤 구조로 설계되었는지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행동할 때만 리스크는 낮아질 것이다. 산악 안전장치의 발달로 인해서 산악인들은 더욱 편한 마음으로 등반을 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위험한 등반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투자의 세계에서는 각종 기술과 컴퓨터, 수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떠한 계산식을 설계하고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듯한 해지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어디선가 삐그덕거리며 사건은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 참가자들,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행동할 때만 리스크가 낮아지는 것이지 절대 어떠한 계산식이나 설계로 인해서 투자의 리스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설계에 대해 가장 유명한 일화가 바로 롱텀 캐피탈인데요. 롱텀 캐피탈에 대해서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채권들의 금리 차이를 예상해서 돈을 잃을 확률을 극도로 줄이고 상승과 하락에 동시에 베팅을 하면서 손실 확률을 줄이고 레버리지를 통해서 수익률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러나 이 롱텀 캐피탈이 망하게 된 주요 원인은 바로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이었죠. 사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진행 중인데도 모라토리엄을 선포하지 않고 만기된 국채와 이자들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롱텀 캐피탈이 파산을 했죠. 이 롱텀 캐피탈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박사들도 함께하여 완벽해 보이는 계산식을 만들고 설계했는데요. 이렇듯 아무리 철저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계산식과 설계로 인한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어디선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그 철저한 계산과 설계가 무너지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달콤한 말들 중에서 가장 놀라움을 가졌던 말은 경제 주기상의 리스크는 노련한 중앙은행이 손을 쓰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경제 위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돈 풀면서 문제를 해결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관론적으로 생각해버리면 당장 투자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론, 낙관론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기에 만약 연준이 손을 쓸 수 없는 리스크가 발생하여 시장이 장기간의 침체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결국 시장의 정화작용을 통해서 다시 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는 기존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안일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안일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악재를 마주치는 것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악재를 기다리는 것은 정말 심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위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던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악재가 들이닥칠지도 모르니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리스크의 심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으면서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시장은 투자자들이 그 안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고정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다. 시장은 투자자들의 동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에 따라 형세를 바꾸는 역동적인 장소다. 투자자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 많이 걱정해야 한다. 이들의 커져가는 공포심과 리스크 회피가 합쳐져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할수록 리스크는 감소한다. 나는 이를 리스크의 심술이라고 부른다. 이게 가치 투자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가격적인 면에서의 리스크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커질수록 주식의 매수에 거침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 많이 걱정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투자자들의 커져가는 공포심과 리스크 회피가 합쳐져 특정 자산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면 할수록 해당 자산의 가격은 떨어지기에 가격이 오히려 싸져 오히려 리스크는 감소한다는 것이죠. 이를 하워드 막스는 2007년 4월 26일의 메모에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사지 않을 거야. 누가 봐도 리스크가 크거든. 이는 내가 살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이며 또한 내가 참여했던 최고의 투자 기회를 만들어준 말이기도 하다. 진실은 이렇다. 다수의 투자자 집단은 잘못된 예측을 함에 있어 리스크에서나 수익에서나 매한가지다. 어떤 것을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는 시장의 예측은 거의 항상 틀린다. 대체로 진실은 그 반대이다. 나는 투자에서 리스크는 가장 인지되지 못한 곳에 가장 크게 도사리고 있고, 반대로 가장 큰 리스크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곳에 가장 적은 리스크가 있다고 확신한다. 모두가 어떤 자산에 리스크가 있다고 믿어서 매입을 꺼려하면 결국 자산 가격은 리스크가 전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 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낙관론이 배제되고 부정적인 의견이 확산되면 리스크가 가장 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니프티 피프티 투자자들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자산이 리스크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믿게 되면 결국 앞다투어 그 자산 가격을 올림으로써 리스크는 엄청나게 커진다. 사람들이 어떤 리스크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데에 대한 보상, 즉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런 상황이야말로 리스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존재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산의 질과 가격이 반비례하며 어떤 자산이 위험한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산의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량 자산이 위험하고 비우량 자산이 안전할 수도 있다. 이는 단지 자산에 얼마를 지불하였는가 하는 가격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므로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호평이 커져갈수록 잠재 수익은 감소하고 리스크는 증가하는 원천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량 자산이 위험하고 비우량 자산이 안전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가치 투자의 대가로 불리는 존 템플턴의 가르침과도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존 템플턴은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아무도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을 때 주식이 싸다고 말을 했고, 그 쌀 때가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량 자산의 경우에는 항상 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가격이 일정 이상 빠지지 않고, 비우량 자산의 경우에는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폭락을 하기에 오히려 싼 가격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워드 막스는 우량 자산을 비싸게 사는 것보다 비우량 자산을 싸게 사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요. 위의 이야기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예시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량 자산의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애플이죠. 애플은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번 하락장에서 크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를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애플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하락장에서 애플이 우량하다고 애플 주식을 매수한 사람보다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식을 하락장에서 매수한 사람이 훨씬 큰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번 하락장에서 애플을 매수하는 것이 엔비디아를 매수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적었던 것일까요?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는 당연히 애플이 더 안전해 보이고 변동성도 적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리스크라는 것은 모두에게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 앞으로의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을 예정이고 나이가 젊은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하락장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리스크일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현금 흐름이 꾸준히 있을 예정이고 젊어서 앞으로의 소득이 많아질 투자자들에게는 엔비디아 같은 주식이 변동성으로 인해서 싸졌을 때가 리스크가 더 적은 투자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때 못 버는 것이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애플이 나쁜 주식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의 투자자들에게는 엔비디아 같은 변동성이 큰 주식은 은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애플이 훨씬 더 리스크가 적은 주식이었을 겁니다. 다만 각자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오히려 우량 자산이 안전할 수도 있고 비우량 자산이 저렴해진 상황이면 비우량 자산이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리스크 제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장 리스크를 제어하라. 하워드 막스는 특출한 투자자들은 수익을 창출하는 능력 못지않게 리스크를 제어하는 능력 또한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절대 수익이 크면 리스크 조정을 잘했을 때보다 쉽게 표시가 나고 기분도 좋다고 말하며 고수익 투자자들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투자자들, 워렌 버핏, 피터 린치, 빌 밀러, 줄리안 로버트슨 같은 투자자들은 고수익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일관성 있는 실적과 큰 실수를 범하지 않는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보상은 후하지도 않고 그나마 경기가 좋을 때는 주어지지도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리스크라는 것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손실이고 이 손실은 리스크와 부정적인 상황이 충돌했을 때만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는 이런 리스크와 손실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주는데요. 첫째는 세균은 질병의 원인이 되지만 세균 자체로는 질병이 아니다. 세균이 번성하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둘째는 캘리포니아 주택들은 지진 발생 시 붕괴의 원인이 되는 건축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지진이 일어나야지만 확인이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리스크라는 것도 이렇다는 것이죠. 리스크를 앞만 지고 있더라도 경기가 좋으면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꺾이며 시장에 민감해지는 상황이 된다면 숨겨져 있던 리스크들이 손실이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워드 막스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손실이 없는 포트폴리오가 안전한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리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저조차도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겁먹고 있으면 투자는 어떻게 진행하라는 거야? 하워드 막스 완전 비관론자 아니야? 같은 생각 말이죠. 하워드 막스는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드는 시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예시로 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금융기관들은 리스크가 낮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높은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지나와서 그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들은 얼마나 리스크를 조심했어야 한다는 말인가? 2%? 10%? 15%? 그들이 2008년의 변동성을 견디기 위해서는 어떤 레버리지도 사용했으면 안 됐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며 투자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아니, 최악의 경우를 예상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라고까지 말을 덧붙입니다. 자, 그럼 하워드 막스는 어떻게 리스크를 테이킹한다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오크트리는 투자 리스크를 피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가끔 들리는데 나는 이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오크트리란 하워드 막스가 만든 투자회사로 오크트리 캐피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워드 막스가 말합니다. 확신하건대 오크트리는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는다. 다만 시기와 사례와 가격이 적절할 때만 리스크를 환영한다. 우리는 모든 리스크를 쉽게 피할 수 있고 당신도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위험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하워드 막스가 답을 제시해줍니다. 시기와 사례와 가격이 적절할 때만 리스크를 환영한다. 오히려 하워드 막스는 시기와 사례와 가격이 적절하면 리스크를 환영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기와 사례와 가격이 적절할 때란 언제냐? 바로 이어서 말해주는데요. 바로 리스크 대비 예상 수익이 높을 때 리스크를 감수함으로써 우리는 고객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이 책에서는 절대 리스크를 없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리스크를 받아들여야 하고 투자를 하기에 적당한 리스크는 오히려 환영한다고 말하죠. 이 책을 보면 하워드 막스의 투자 철학을 알 수 있는데요. 하워드 막스는 상승장에서 다른 투자자들과 비슷한 수익을 내면서 하락장에서의 손실률을 줄이는 투자를 추구하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리스크를 이해하고 리스크를 인식하고 리스크를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시장의 주기와 현재 우리의 위치 등을 알아보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리스크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기에 여러분의 리스크가 무엇인지 찾으시길 바라면서 현재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제어하고 있는지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리스크를 가지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